B씨도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TV증권사관학교의 김미진입니다. 송상은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 한 번만 제가 TV증권사관학교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도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특급 호텔들 벌써 그 연말 송년회 예약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셀러리맨들의 지갑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백만장자 대부분이 셀러리맨으로 출발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순자산 10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 80%가 셀러리맨으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부자 100명 중에서도 1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셀러리맨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TV증권사관학교와 함께 하시면서 이 셀러리맨 에서 100만 장자가 되는 길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으로 TV증권사관학교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고수에게 듣는 투자 비법입니다. 신화창조 한상호 이사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프로 그리고 아마추어가 매매 기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투자 원칙 또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그 손절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 하고요. 또 5일 그 이동평균선, 고가 이동평균선과 캔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매수 시점을 찾는 법 이것을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손절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손절매라 그러는 게 그 보통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손절매라는 것도 기준과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예전에 그 투자하던 패턴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 홈트레이딩을 보고 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었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손절매에 대한 그 더욱더 중요한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손절매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 화장실에 가서 뒷일을 보고 나서 꼭 반드시 뒤처리를 다 하고 나옵니다. 안 하고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이렇듯이 손절매라는 것은 좀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 흔히 듣곤 하는데요. 손절매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계처럼 손절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던데 손절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행동을 실천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갖고 습관화가 되신다 그러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요. 먼저 손절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손절매를 잘 했을 때는 다음번 기회가 올 때 기회 비용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손절매를 못해서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또 오를 수 있는 종목,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살 기회를 놓쳐갖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매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매수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얼마에 지금 현재 내일 오를 것 같아가지고 사고 싶은데 과연 살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매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매수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대부분이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준 없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좋아 보여서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의미로서만 사놓고 보니까는 자꾸 생각을 올라갈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손절매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습관처럼 기준을 첫 번째 가지고서 매수를 할 때 기준을 반드시 두어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손절매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서 1%가 하락하면 손절매한다. 또는 5%가 하락하면 손절매한다 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내가 이 종목에 내가 현재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였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종목을 한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5% 정도 하락했다고 했는데 손절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투자 비중에 따른 적절한 손절매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어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한 종목에 매수를 많이 했을 때는 짧은 손절매로 대응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역시 손절매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미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왜 미련을 갖냐 하면은 일단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종목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애정이 생기죠. 그렇죠. 네. 자기가 샀으니까 본인이 샀으니까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미련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미련은 좀 버리시고 주식은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처럼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미련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매수한 그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보고 매수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이탈하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손절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 손절매. 그러니까 매수할 때, 이 주식을 살 때부터 내가 기준, 어느 정도가 빠지면은 손절매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놓는 거 중요하고, 무작정 1%, 2% 정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비중을 샀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다 다른 손절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이나 애정이 넘쳐서는 안 된다. 미련을 그렇죠. 좀 버려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데 그래도 손절매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손절매 지표로 삼을 만한 뭔가 기준이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방송에서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30분 봉에 60일선을 기준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목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준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30분 봉에 60일 기준선이 아니더라도 20일선도 좋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자기가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돌파시 매수하고 하향 돌파시 매도를 한다.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지표를 좀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손절매 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거래량으로도 판단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주식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많은데요. 일단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트에 대한 주가의 위치라든가 캔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요. 특히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도 거래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디까지 발생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이런 것 부분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예. 아마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어떤 것부터 배워볼까요? 네, 먼저 고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가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고가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보통들 이제 그 차트에 나타난 것은 종가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그 HTS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매매 기능만 있었을 때 보통 이제 재력이 있거나 기관 투자자나 또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은 외국계 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인터넷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차트를 접하게 되고 기술적인 분석을 배우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 매매를 많이들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가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큰 세력들이 그것을 이제 역이용하는 사례도 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트에서 표현되는 이런 보조 지표들이 종가를 기준으로 완성을 해서 어떤 점을 찍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중의 변화가 있는 부분을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속임수형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돼서 제가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것이 왜 실패를 할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요. 좀 더 거래량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해갖고 매매를 했을 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가 이동평균선과 종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좀 발견을 하게 됐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가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는 것은 장중에 최고점이 형성된 부분들을 더해서 평균을 나눈 것들을 그렇죠. 점을 찍어주죠. 예. 그런 지점들이 바로 손바뀜, 즉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실현하고 새롭게 사는 지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오르는 것이 항상 손바뀜이 좀 돼야 되고 A라는 사람이 1,000원에 샀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1,100원에 사서 C라는 사람이 또 1,200원에 사고 이렇게 자꾸 새롭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식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봤을 때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하고는 같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가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받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것들을 사례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위 세력의 손바뀜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HTS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보면 이제 이평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종가, 고가 그리고 저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한상호 씨께서는 고가 이동 평균선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주변에는 저가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로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가지고 간다라고 설정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저가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분석은 이제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 의미로서 이제 분석하는 의미로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에 들어있어갖고 주식이라는 게 계속 내리지만은 않으니까는요.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가 이동 평균선에 관계된 얘기들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게 내려서 반등을 가는 종목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좀 더 올라가는 올라가지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는 고가 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서 설정하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차트로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동 평균선 설정을 하실 때요. 보면 이동 평균선에 보면은 단순 이동 평균선이란 선이 있고요. 옆에 보통도 HTS나 이런 데 보면은 종가, 고가, 시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 한 개를 종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일 이동평균선 똑같은 색깔을 선택을 하셔갖고 다시 라디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고가 이동평균선으로 설정하면은 이동평균선이 차트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5일선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5일선이 두 개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나 그 다음에 최초의 어떤
그 상승 갭이 나왔을 때, 갭 상승을 했을 때 갭 구간을 보면은 결국은 그 시가가 맞춰지는 시점 자체가 5일 고가 이동 평균선 위치에서 맞춰지고 거기를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 평균선 고가선은 많이 쓰는 게 5일선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5일 눌림목, 그 다음에 20일 눌림목을 잡아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차트를 같은 컬러로, 색깔로 설정을 해서 종가와 고가로 두 개로 표시를 해놓으면 저렇게 이제 캔들이 어느 선을 따라가나 쭉 보니까 고가에 더 잘 맞춰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고가 이동평균선에는 꼭 거래량 분석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서 하셨거든요. 네. 예,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가 이동 평균선이 어떤 그 세력의 선바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매수하는 세력이, 최초에 저가에 사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물량을 고점에서 사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력이 생기는 부분이 거래량인데요. 첫 번째, 분석할 때, 이런 매수 시점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분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형성을 했으면, 거래량 이동 평균선인 5일선도 같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줘야 이것은 추세적으로 계속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우리가 말하는 캔들에서 양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거래량을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좀 쉽게 고점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저점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고요. 차트를 몇 개 나중에 신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동 평균선은 5일 이동 평균선은 상승 추세인데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가다가 꺾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이동 평균선 5일선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는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오늘의 고점이 완성이 되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종목들 보면 잘 오르다가 갑자기 꺾이는. 윗꼬리가 네.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제 양분이 조그맣게 되고 깃꼬리가 있는 도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도 매매를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소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꼭 거래량이 수반돼야 하는 거를 확인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량도 함께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쭉 같이 올라가줘야 좋은 징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지 일단 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매수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이 상승 방향일 때 같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이다 그러면 같은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상승 추세여야 되고요. 거래량 캔들 자체가 주가 캔들 말고 거래량 캔들이 5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5일 고가선이나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가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은 반드시 거래량은 거래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나와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만약에 거래 이평선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단기 조정권 나올 때 또 이건 눌림목이다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5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나와주는 거래량은 항상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거래 이평 캔들의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고 주가 이동 평균선의 배열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이동 평균선들의 배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거래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에 있다 그러면
거래 이동평균선이 60일이 위에 있고 20일이 밑에 있고 5일선 그 밑에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행보 내지는 하락을 하는 종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거래량이 이제 이런 역배열에서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주가가 네네. 보통 양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 거래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전환이 되면서부터 중요한 요소가 이제 거래량이 계속 5일선 위로 그다음에 올라와 줘야 이 종목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급등형이 될 수가 있는 종목에 해당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조정 후에 그 거래 이평선이 5일 보통 보면은 급등을 한 이후에 그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그렇죠. 조정이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그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이게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때요. 꺾이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 이동평균 5일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은 그것은 2차 상승 파동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훈사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단기 조정이 일어났을 때 거래량에 있어서 거래 이동평균선, 5일 평균선 그쪽을 봤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보다 거래량 쪽이 먼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2차 상승도 가능한 걸로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거래량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예. 거래량이 가장 우선시 돼서 그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가 어디를 지지받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나 그다음에 그 상승 그 추세나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해주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은 상승이 한 번 나오고 계속 횡보 내지는 하락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 사례를 그 보더라도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 일단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실 종목은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그 추세적으로 그 하락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거래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5일선이 60일선 밑으로 하회를 하면서 계속 정배열 상태를 못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구간에서는 물론 그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도 단기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결국 그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부터 거래량이 정배열이 전환되는 시점이 어딘가서부터 본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추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이런 종목들을 고르시더라도 네. 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상승 파동이 나오더라도 계속 거래량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양봉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양봉과 음봉을 반복하는 그래서 투자자를 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최초에 이 거래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 21선, 60일선이 이렇게 다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때 중요한 점은 차트에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5일선 보통은 이제 5일선 매매를 하자 그랬는데 5일선 매매를 하면 크게 수익이 난다 그랬는데 결국은 5일선만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차트에 나타나는 흐름은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몰라도 네. 결국은 5일선을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해줘야 되고 5일선을 다시 돌파나 지지를 받으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필요한 이유가 기준을 정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거래가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높은 가격에도 사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내릴 수 없는 상태, 손바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산선이 지금 가장 최근 차트인가요? 네, 가장 최근 차트인데요. 지금 하락하는 과정서부터 이제 그 매수 포인트를 잡는 과정을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다가 하락 추세에서는 결국은 주가의 상태가 하락하면은 거래량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찾아야 될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 이동평균선 60일선을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60일선을 넘는 거래량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 매물이 소화됐냐 안 됐냐 이러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오른 구간에서 내린 구간이 생겼던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대가 오면 결국 매물화가 잠재 매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진되는 포인트는 60일 거래 이평선을 넘는 거래량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것은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주가를 볼 때 이런 단순하게 반등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즉 여기에서도 중요한 그 거래량 포인트가 있는데요. 5일 이동 거래 이평선 아래 방향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 5일 이동 평균 거래 이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양봉이 나왔다 하는 것은 즉 거래량은 그 주가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한 세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매수량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즉 매물 소화 과정도 없다는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세적으로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질 못하고요. 거래량이 반드시 넘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차트를 좀 넘겨서 살펴보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은 추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금방 조금 전에 강의드렸던 5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거래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이외에 그 상승 흐름은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반드시 돌아서는 시점, 그리고 거래량 이평선도 위로 상승하는 시점, 60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러한 거래량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량 이격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넘는 돌파하는 거래량 60이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좀 더 안정적이게 수익을 내시려면은 저렇게 넘어서는 거래량 양봉이 터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그림 차트를 보시면 주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락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요 정도까지였었고요. 그 이외에 추세 구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 뒷받침이 돼주고 거래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상태가 나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죠? 예. 그 시가가 맞춰지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계산을 하실 때, 이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이 표시되어 있는 9,538원이죠. 9,538원이 오늘의 그 5일 고가선인데, 여기에 2번을 더하시고, 나머지 3일 고가를 더해서 5로 나누면은 다음날에 5일 이동평균선의 상승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맞춰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요. 5일선 매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바로 돌파되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기준을 또 한 가지를 더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캔들이 발생된 날짜가, 보면은 9월 30일입니다. 네네. 그죠? 9월 30일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5일, 기준을 삼는 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 봉에서요. 9월 30일자 그 기준을 본다 그러면, 9월 30일에, 제가 62동 평균선을 그 중요한 포인트로,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결국은 여기에서 돌파를 한 차례 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여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봉에서 최적인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60선을 돌파를 해야, 네. 저번 프로와 그 아마추어의 매매 기법의 차이에서 이러한 부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큰 상승이나 큰 그 급등세가 나오는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그 일봉 차트로 좀 돌아가서 조금 매수 포인트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네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신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60일선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기준이 중요하죠. 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거래량과 상관없이 매도를 하지 않나요? 아니면 거래량하고 상관이 굉장히 많죠. 네. 금방 밑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5일 거래 이평선보다 거래가 작게 나온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 거래 이평선 추세가 이렇게 형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상승 네네. 각도를.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인 조정이 또 옵니다. 밑으로 또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거래량이 이러한 거래량이 안 나오고 거래는 계속 5일선 위로 이렇게 거래가 늘어가면서, 주가는 이러한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권을 보일 때는 반드시 거래가 이러한 5일 거래 이동평균선 아래 거래량이 캔들이 하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때서부터는 단기 조정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결정을 내야 종가상으로 보통 이제 장중에는 거래량이 다 발생되기 어려우니까 장중에 고점에 매도 한다는 의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즉 뭐냐 그러면 오늘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거는 종목을 크게 움직이는 어떤 세력의 생각이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고점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요. 기준이 이탈되면 팔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차트를 다시 보시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 결국은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보통 보면은 이러한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서 이렇게 양봉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중요하게 여기에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5일 거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줬으니까는 거래량이 그 다음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것 위로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이 위로 더 갈 수 있다 없다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것하고 같이 5일 고가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면은 이것은 주가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여기에서 음봉이 발생돼 갖고 5일 이동평균 거래 이평선까지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래가 이 정도로 충분하게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명 말하자 그러면 세력이 위에서 팔고 다시 재매수를 밑에서 하는 거래량이 충분한 매수 에너지가 들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런 시점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거래량 이평선, 5일 이평선, 그리고 고가 이동평균선, 그 위로 지금 올라서느냐, 그리고 고가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느냐 확인을 하면은 매도 시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거래량을 좀 그 자세하게 그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거래량 추세와 같이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만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주가 캔들의 위치만 신경을 쓰시면은 이것은 뭐 그 좀 느긋하게 거래량이 다 나올 때까지 봐도 되고 결국은 그 이 종목이 주가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나서 거래량 흐름을 보니까는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조정권이 올 수 있는 그 거래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최소한 5일 거래 이평선까지 거래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전일에 윗꼬리가 조금 있는 패턴이라 그러면은 이 5일 거래 이평선 위로 거래된 양들은 매도의 힘이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아래로 떨어진 힘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가 부족했을 때는 5일 거래 이평선까지 여기까지만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한 힘입니다. 네네. 그 여기 이후서부터 거래량 자체 분석이 매수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만큼은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한 세력이 있다라고 이걸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가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겠죠. 이익을 봐야겠죠. 이익을 발해야 되니까는 결국은 주가는 이것 위로 상승을 하게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보면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결국 계속 거래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최초의 이쪽 지점이 대량 거래와 함께 단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렇게 거래량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쉽게 느긋하게 이건 아직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어떨 때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서요.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서 주가가 계속 거래량이 5일선 위로 나오다가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 거래 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럴 때 분명히 보면은 거의 이제 고점에서부터 바로 직전 날 또 그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있는 도지 캔들 만들어 놨을 테고요. 상승 갭서부터 시작해갖고 음봉이 빠진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종가상 부근에서 거래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매도하면은 충분히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요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 현대상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 이제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이 여기에서 줄게 됩니다. 요런 흐름은 여기 흐름이 이제 바로 분석을 할 때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상승 갭이 나오고 장중에 이렇게 보면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는 한 8% 이상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인데 과연 개인 투자자나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고점인 15,500원에 매도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최소한 매도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14,350원 이 상태에서만 매도를 해주면은 이것은 고점 매도가 되었다 보고요. 이러한 그 캔들에서 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 거래량이 흐름이 5일선 아래냐 5일선 위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규 새롭게 매수한 세력이 있느냐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러한 윗꼬리를 달면서 5일선 위로 거래가 됐던 부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는 새롭게 매도를 이익 실현을 했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 고가 이동 평균선 그리고 5일 거래량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벌써 이 많은 수익을 내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보통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가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익만 챙기고 나와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보다 좀 더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현대상선을 그 차트를 보면서 오늘 배워본 내용들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가 차근차근 보셨거든요. 차트 하나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차트 말고요. 갑자기 그 과거 2002년도 정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제가 그 종목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길래 또 갑자기 생각이 나셨는지. 예전에 그 새우 포리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새우 글로벌로 바뀌었고요. 과거에 이제 그 거래량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나왔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한다 그러면요.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보고서 매수 타이밍이 돼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한 5,600원 막 이럴 때 그 추세가 좋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갖고 매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림을 차트를 잘 보시면요.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때 지금 현재 추세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5일선 거래 이평선보다 거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이라 보고 단기적으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주가는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하고 나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온 그러니까 음봉이기 때문에 좀 겁먹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캔들의 위치나 캔들의 그 색깔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너무 겁을 먹으시는데 결국 거래량이 그 분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하는 세력의 힘이 강한 매수하는 세력의 힘이 강한 건지 아니면은 약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주가가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 추세 구간으로 그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이 부분만큼을 충족시켜주질 못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도 세력이 매도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오니까 최고점 10,000원에 못 팔았어도 이것은 종가상으로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내렸죠. 보면은 거의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가는 거래가 거래 없이 이 정도로 중요한 그 거래량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루 차인데 그렇죠. 하루 차인데 주가는 그 하루 차이가 아니라요. 하루 차이가 아니라 거의 그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거래량 파악을 좀 해준다 그러면 이게 추세 구간인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극단적인 예를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차트입니다. 이제 과거의 그 새우 글로벌이라는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그 거래량 그 하나 차이로 그것만 꼼꼼히 체크를 했다면 잃지 않아도 될 손실을 왜 잃었을까라는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였는데요. 현대상선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혹시 종목 하나 더 있습니까?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엔텍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엔텍도 상당히 그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문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요소에서 본다 그러면 2차 상승이 코엔텍이 나와가지고 약 10,000원대에서부터 오늘 고점대를 찍고 이렇게 만들어준 최근의 차트인데요. 이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고가 이동 평균선하고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차트를 좀 설정을 하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가 설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5일 이동 거래 이동 평균선이 이럴 때 보시면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변화된 모습은 아닙니다. 즉 추세가 그 바닥권에서 이러한 그 바닥권 흐름을 보여주고요. 거래량 바닥권 흐름을 보여주고 결국 정배열이 되는 시점은 이러한 현재 이러한 위치에서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때 보면은 주가가 들쭉날쭉하지만은 결국 추세 구간으로 한번 가기 위해서는 5일 고가선을 지지받으면서 추세 구간을 한 번을 가줍니다. 예. 가주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5일 거래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때 중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럴 때 거래 이평선이 밑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5일 고가선이나 5일 종가선을 이탈한 상태라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거래 이동 평균선을 채우는 거래량, 즉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에 5일 거래 이동 평균선하고 거래 캔들하고 이격 상태가 생기면은 이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조정 옳습니다.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예. 조정 구간이고요. 예. 이러한 거래량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거래량을 채우고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이 다시 매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랐던 종목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횡보를 하지 않고 한번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거래 이평선이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가야 이러한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거래 네. 이평선 위로 올라서면서부터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먼저 캔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 이평선의 흐름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 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거래량 분석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하루 거래량을 종가가 다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결국은 30분봉에서 거래량을 또 다시 재차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분석을 하면 오늘 거래량이 어느 수준이 나온다, 어느 수준이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러한 추세들이 나온 이후에 다시 거래가 줄면은 다시 조정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고가 이동 평균선을 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왜 고가 이동 평균선을 쓰냐?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쓰냐 그러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 이동 평균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예를 들어 갖고 매수를 못했던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5일 이동 평균선 고가선 그러니까 보통 5일선 매매를 하시는데 5일선 매매하면 5일선을 탁 갖다 받치는데요. 보통 보면 이런 가격대에다가 받쳐놓으면은 탁 체결이 되는 순간 음봉으로 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이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이 절반에 이격이 있는 부분 절반까지를 매수를 하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5일선이 딱 체결이 되면은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즉 5일선에 매수에 대해 갖고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렇다 보면 5일선의 지지가 강한 것으로 호가창에서 보이게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러한 지점에는 천주 있다가 그러한 지점에는 2만 주, 3만 주가 있거든요. 예. 보통 그게 체결이 되면은 밑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5일선이 오히려 체결이 되는 순간 아까 손절매 말씀드렸던 매수를 할 때 이런 거죠. 나는 5일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 전후를 해갖고 매수를 한다. 그리고 5일선 저기가 호가가 깨지면은 난 매도를 한다.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되고 네네. 실천을 바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5일선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 이 이동평균선 고가선이 없으면 그런 기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거래량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돌리고 5일선 위로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은 뭐 수익은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물량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주 내용도 강의 내용 잠깐 공개해 주시죠. 예, 다음 주 강의 내용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5일선 매매 방법과 5일선 눌림목, 그다음에 21선 눌림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캔들만 알고 이평선만 아시는데 여기에 그것을 아시는 부분에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래량을 첨부해서 복합을 한다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5일선 눌림목 잡으실 수 있고 20일 눌림목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수에게 듣는 투자지 비법 신화창조 한상호 이사와 함께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물이 될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글쎄요, 부시와 캐리 지금 막상막합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우리에겐 득과 실 양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새롭게 재편될 부분 그리고 정책 기조가 유지될 부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죠. 또 투자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책,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TV증권사관학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월 29일) 오전 9시에 출근,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3시에 고객과의 미팅, 6시에 퇴근. 우리의 하루 일과를 숫자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삶에서 이 숫자를 떼어놓고 생각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숫자는 세계 유일의 만국 공통어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같은 형태의 기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이 동시에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숫자인데요. 여기 이 숫자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믿음으로 주식시장을 공식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 과연 이런 공식이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로 대박 인생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번 주 스토리 시네마 주식 투자를 정확하게 공식화 만들어내는 영화 파이입니다. Jenna. Okay, 73 divided by 22. 3.318181818. 영화는 거친 흑백 톤으로 시작되는데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 수학자의 광기 어린 모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물에 의존해가며 수를 연구하는 천재 수학자 맥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들의 천국인데요. 날아가는 새를 봐도 지하철을 타도 커피에 프림을 타면서도 숫자와 관련된 일련의 법칙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새로운 가설 아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설은 주식시장에도 규칙이 있다. 왜냐하면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맥스에게는 스승인 노 교수 소울이 있는데요. 연구하는 중에 답답함이나 궁금증을 느끼면 그를 찾아갑니다. 예전에 원주율 파이를 연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노 교수는 그에게 늘 수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 교수의 실패는 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은 숫자 속에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맥스는 커피에 퍼져나가는 프림의 모습에서 프랙탈 도형을 발견하고 세계는 이런 패턴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 아래 맥스는 다시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시장의 예측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흘러온 시장과 대비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치인데요. 맥스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노 교수 소를 만나서 실패의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급락. 실패했다고 여겼던 시장의 예측이 소수점짜리까지 똑같이 나왔는데요. 레퀴엠으로 더 유명한 감독 데런 아르노프스키의 데뷔작인 파이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고 각종 인터넷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제목 파이는 무한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주율을 뜻하는데요. 세상을 유한대의 숫자에 담아내고 싶어 했던 주인공이 가장 최후에 정복하고 싶은 대상인 듯 싶습니다. 우선 그는 거대한 숫자들의 격전장인 주식시장의 공식화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에도 숫자로 이루어진